1993년 8월 14일 22살 박은정은 친구들과 남해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천안휴게소에서 초코우유를 사러 내린 그녀는 단 15분 만에 사라졌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금요일 밤, 박은정의 방에는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다. 22살 대학생의 방답게 벽에는 연예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교재와 커피 얼룩이 남은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은정은 침대 위에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산 민트색 수영복,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내일부터 시작될 2박 3일 남해 여행을 위한 준비물들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친구 미선과 지혜, 셋이서 계획한 여름방학의 하이라이트였다. 은정은 일회용 카메라 3개를 가방 옆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바닷가에서 찍을 사진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서랍에서 꺼낸 새 양말 2켤레, 여분의 속옷, 간단한 화장품 파우치까지 하나씩 챙겨 넣었다. 가방이 점점 채워져 갔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은정은 재빨리 대답하고 문을 열었다. 은정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다. 낯선 사람 조심하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전화 자주 하라는 말이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가방 속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수건을 하나 더 챙기라고 했다. 은정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나간 뒤 은정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표지가 해진 1993년 다이어리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다. 8월 13일 금요일, 내일 드디어 남해 간다. 미선이랑 지혜랑 바닷가에서 밤새 떠들 거야. 너무 기대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은정을 불렀다. 은정이 나가자 아버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건넸다. 용돈이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말과 함께였다. 은정은 손을 내두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가지라고 했다. 결국 은정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다. 거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정은 방으로 돌아와 받은 돈을 지갑에 넣었다. 지갑 안에는 이미 여행 경비로 모아둔 8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은정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내일 아침 9시 강남터미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은정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파란 바다, 뜨거운 햇살, 친구들과의 웃음. 완벽한 여름방학이 될 것 같았다. 그때 은정은 몰랐다. 내일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지. 1993년 8월 14일 토요일 아침,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다.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은정은 아침 8시 반에 집을 나섰다. 버스 안에서 졸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9시였다. 약속 장소인 3번 게이트 앞에는 이미 미선과 지혜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미선은 노란색 배낭을 메고 있었고 지혜는 분홍색 크루스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은정의 여행 가방은 셋 중 가장 컸다. 출발 시간은 9시 30분. 남해행 직행버스였다. 세 사람은 매표소에서 미리 예매해둔 표를 받고 대합실로 향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지혜가 편의점에서 산 오징어를 까서 나눠줬다. 미선은 가방에서 워크맨을 꺼내 이어폰을 나눠 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흘러나왔다. 세 사람은 작은 소리로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다. 9시 20분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다. 세 사람은 짐을 들고 3번 게이트로 향했다. 버스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흰색 고속버스 앞 유리창에는 남해라는 행선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은정은 버스에 올라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선이 그 옆에, 지혜가 통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짐은 머리 위 선반에 올렸다. 은정의 여행 가방도 그곳에 놓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강남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졌다. 은정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풍경을 바라봤다. 미선은 가져온 과자 봉지를 뜯어 돌렸다. 새우깡 특유의 짠 냄새가 버스 안에 퍼졌다. 지혜는 가방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 펼쳤다. 남해에서 가볼 만한 곳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나눴다. 첫날은 해변, 산책, 둘째 날은 유명한 횟집 방문, 마지막 날은 일출 보기. 완벽한 일정이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렸다. 은정은 가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다.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필름에 담겼다. 미선과 지혜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두 친구는 손으로 V를 그렸다. 찰칵, 또 한 장의 순간이 저장됐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버스는 어느새 고속도로를 2시간 넘게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 풍경은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있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들었다. 곧 천안휴게소에 정차한다는 안내였다. 15분간 정차 후 다시 출발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은정도 머리 위 손반을 올려다봤다. 가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짧은 휴게소 정차였으니까 지갑만 있으면 됐다. 은정은 작은 크로스백에서 지갑을 꺼내 손에 쥐었다. 미선이 물었다. 뭐 사올 거냐고. 은정은 초코우유라고 대답했다. 지혜가 과자도 하나 사달라고 했다. 버스는 천안휴게소로 들어섰다. 오후 3시 27분이었다. 버스가 천안휴게소 주차구역에 멈춰 섰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문이 열렸다. 버스 기사는 마이크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렸다. 15분 정차, 3시 42분 정각 출발.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정도 일어나 통로로 나왔다. 미선은 화장실부터 가겠다며 먼저 내렸다. 지혜는 자리에 앉은 채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은정은 계단을 내려가 버스 밖으로 나왔다. 여름 오후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휴게소는 주말 오후답게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트럭 기사들, 연인들이 뒤섞여 움직이고 있었다. 은정은 잠시 제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편의점은 버스 정류장에서 오른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초록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은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흰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하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다. 손에는 지갑만 들려 있었다. 휴게소 주차장은 넓었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은정은 차들 사이를 지나 편의점 방향으로 걸었다. 그때 누군가 은정을 스쳐 지나갔다. 키가 큰 남자였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은정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편의점 입구가 가까워졌다. 유리문 너머로 음료수 냉장고가 보였다. 은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은정의 팔을 잡았다. 은정이 놀라 돌아봤다. 아까 스쳐 지나간 그 남자였다. 남자는 무언가 말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잘 들리지 않았다. 은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주차장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할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손자를 데리고 휴게소에 들은 참이었다. 할머니의 시선에 흰 옷 입은 여자와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처음엔 연인 싸움인가 싶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이 이상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겁먹은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잠시 지켜봤다. 남자가 여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이끌고 갔다. 화물차들이 주차된 쪽이었다. 여자는 뒤를 돌아보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남자는 계속 끌고 갔다. 할머니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젊은 커플들은 원래 저렇게 티격태격하니까. 그때 손자가 할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손자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흰 옷 입은 여자와 검은 옷 입은 남자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3시 35분. 미선이 화장실에서 나와 버스로 돌아왔다. 은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혜가 물었다. 은정이는? 미선은 모른다고 했다. 아마 편의점에서 줄 서 있겠지. 두 사람은 버스 안에서 기다렸다. 3시 38분. 은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지혜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미선은 괜찮다고 했다. 곧 올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3시 40분.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 출발 2분 전 신호였다. 미선과 지혜는 창밖을 내다봤다. 은정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은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선이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지혜는 화장실 쪽으로 갔다. 3시 42분. 버스 기사가 다시 경적을 울렸다. 출발 시간이었다. 미선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계산대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빠르게 훑어봤다. 은정은 없었다. 음료수 코너, 과자 코너, 라면 코너를 눈으로 쓸어봤다. 어디에도 흰 티셔츠를 입은 은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선은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다. 흰 옷 입은 여자 못 봤냐고. 젊은 여자 대학생.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 못한다고 했다. 미선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지혜가 화장실에서 뛰어오고 있었다. 지혜도 은정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마주봤다. 버스 쪽으로 다시 뛰어갔다. 버스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다. 미선이 버스 문을 두드렸다. 기사가 문을 열었다. 미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친구가 안 보인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버스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출발 시간이 2분이나 지났다. 뒤에 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일정이 있다고 했다. 미선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결정했다. 버스에 다시 올라가 짐을 내렸다. 은정의 여행 가방도 함께. 두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미선과 지혜는 떠나가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봤다. 넓은 휴게소 주차장에 둘만 남았다. 여행 가방 3개와 함께 손에 든 은정의 여행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다시 휴게소를 샅샅이 뒤졌다. 편의점, 화장실, 식당, 매점. 모든 곳을 확인했다.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못 봤다고, 모른다고, 고객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한다고. 미선은 휴게소 뒤편까지 가봤다. 쓰레기 집화장과 창고가 있었다. 은정은 거기에도 없었다. 지혜는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차들 사이사이를 살폈다. 혹시 어딘가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어딘가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은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3시 50분. 불과 20분 전만 해도 함께 있었던 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혜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휴게소 건물 한쪽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 남자 직원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혜가 다급하게 설명했다. 친구가 사라졌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직원은 침착하게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무슨 옷을 입었냐고. 미선이 대답했다. 3시 30분쯤. 흰 티셔츠에 청바지, 하얀 운동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다. 천안경찰서로 연결했다. 짧은 통화 끝에 경찰이 곧 온다는 답을 받았다. 두 사람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정이 사라진 지 30분이 지났다. 4시 15분, 천안경찰서 소속 순찰차 한 대가 휴게소에 도착했다. 중년의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미선과 지혜는 그들을 맞이했다. 경찰은 먼저 상황을 파악했다. 실종자 인적사항, 마지막 목격 시간, 복장, 소지품.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다. 박은정, 22살, 대학생. 3시 30분쯤 버스에서 내렸다. 흰 반팔 티셔츠, 청바지, 하얀 운동화. 지압만 들고 나갔다. 경찰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왜 버스에서 내렸냐고. 지혜가 대답했다. 초코우유를 사러 간다고 했다. 경찰은 다시 물었다. 평소 성격은 어땠냐고. 가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냐고.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은정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여행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다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경찰은 휴게소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계산대 직원, 식당 주방 아줌마, 화장실 청소부.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다. 주말 오후라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흰 옷 입은 여자가 몇 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경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목격자가 없다는 건 수사를 시작할 단서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93년 천안휴게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상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즉시 그 사람을 찾았다. 주차장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60대 할머니였다. 손자와 함께 쉬고 있던 중이었다. 할머니는 경찰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3시 반쯤 봤다고 했다. 흰 옷 입은 젊은 여자와 검은 옷 입은 남자.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떤 상황이었냐고.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남자가 여자 팔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연인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 표정이 이상했다고 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겁먹은 것 같기도 했다고. 경찰이 다시 물었다.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여자를 끌고 주차장 안쪽으로 갔다고 했다. 화물차 쪽으로. 그 다음은 손자 때문에 못 봤다고 했다. 화장실 데려가느라. 경찰이 재차 물었다. 남자 인상착의는 할머니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멀리서 봐서 키는 큰 것 같았다고. 검은 티셔츠를 입었던 것 같다고. 얼굴은 기억 안 난다고. 경찰은 할머니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미선과 지혜도 따라갔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주차장 가장 안쪽이었다.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 일대를 수색했다. 바닥을 살폈다. 차 밑을 들여다봤다. 쓰레기통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은정의 지갑도 신발도 옷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기사들을 찾아 물어봤다. 모두 모른다고 했다.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고 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휴게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은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선과 지혜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바라봤다. 불과 2시간 전 이곳 어딘가에서 은정이 사라졌다. 그런데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오후 5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천안경찰서로 연락해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휴게소 전체를 다시 한번 수색하기로 했다. 화장실 안쪽 구석, 창고 뒤편, 쓰레기치 파장, 심지어 근처 야산 입구까지 확인했다. 경찰견을 동원한 수색도 진행됐다. 은정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냄새를 맡게 했다. 걔는 주차장 끝까지 갔다가 멈췄다. 그 이상은 추적하지 못했다. 냄새가 끊긴 것이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차를 탔다는 뜻이었다. 미선과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차를 탔다면 어디로 간 걸까? 누구의 차를 탔을까? 경찰은 은정의 소지품을 확인했다. 버스 선반에 남겨진 여행 가방을 열었다. 수영복, 옷가지, 세면도구, 일회용 카메라 3개. 평범한 여행짐이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은정의 학생증이 나왔다. 사진 속 은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경찰은 은정의 집에 전화를 걸기로 했다. 실종 신고는 가족이 해야 했다. 미선이 은정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이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5번째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은정의 어머니였다. 경찰은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따님이 천안휴게소에서 실종됐다고. 지금 수색 중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냐고. 은정이가 왜 거기 있냐고. 남해 가는 중이었다고. 경찰은 다시 설명했다.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고 은정이 내렸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고. 경찰은 부모님께 천안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미선과 지혜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은정을 혼자 보냈다는 것, 더 빨리 찾지 못했다는 것.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혜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휴게소에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사람들은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평범한 휴게소의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미선과 지혜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경찰은 계속 주변을 수색했다. 추가 인력이 도착해 야간 수색을 준비했다. 손전등을 챙기고 휴게소 주변 수풀과 도로변을 살폈다. 혹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밤 9시 은정의 부모가 도착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뒤따랐다. 경찰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오후 3시 30분경 실종. 목격자 1명. 남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간 것으로 추정.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은 공식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실종자 수배가 시작됐다. 은정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각 경찰서로 전달됐다. 천안, 아산, 평택, 서울. 전국 경찰서에 은정의 얼굴이 공유됐다. 하지만 그날 밤 어떤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은정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휴게소 주차장을 헤맸다. 은정의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어머니는 관리사무소에서 기도했다. 미선과 지혜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밤은 깊어갔다. 휴게소는 점점 조용해졌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났다. 은정이 사라진 지 6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1993년 8월 15일 일요일. 해가 떠올랐지만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밤새 수색을 계속했다. 휴게소 반경 5km 이내를 샅샅이 뒤졌다. 근처 야산, 농로, 폐가, 창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했다. 경찰견도 다시 투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은정의 아버지는 경찰을 따라다니며 수색에 동참했다. 직접 수풀을 헤치고 도랑을 들여다봤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산길을 올랐다. 어머니는 휴게소에 남아 기다렸다. 혹시 은정이 돌아올까봐, 혹시 누군가 은정을 데려올까봐. 미선과 지혜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다. 자기들이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경찰은 전날 휴게소에 있었던 모든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기사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93년도에는 주차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누가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근처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물어봤다. 어제 천안휴게소에 들렀는지, 흰 옷 입은 여자를 봤는지.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사흘이 지났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천안을 넘어 아산, 평택, 심지어 대전까지 수배를 확대했다. 은정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제작됐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박은정, 1971년생, 160cm, 흰 반팔 티셔츠, 청바지, 하얀 운동화 착용. 전단지는 천안 일대 전신주와 상가에 붙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쉬었다. 매일 천안으로 내려가 직접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파출소 앞.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물었다. 이 아이 본 적 있냐고. 모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근처 여관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혹시 은정이 묵은 적 있냐고. 여관 주인들은 장부를 뒤적이며 확인했지만 은정의 이름은 없었다. 아버지는 폐가와 공사장도 찾아다녔다. 혹시 어딘가 갇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은정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언론에서 은정의 사건을 다뤘다.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천안휴게소 실종 사건, 22살 여대생 행방불명.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제보 전화도 뜸했다.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어머니는 은정의 방을 그대로 뒀다. 이불도, 책상도, 옷장도 손대지 않았다. 은정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매일 밤 은정의 자리에 밥상을 차렸다. 은정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 아무도 그 밥을 먹지 않았다.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게 들렸다. 누나가 가출했대. 누나가 남자 따라갔대. 동생은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정학을 당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꾸짖지 못했다.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렀다.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은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1993년이 끝나갔다. 은정의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3년 봄, 천안휴게소의 변화가 시작됐다. 고속도로 공사 측은 낡은 휴게소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30년 된 건물과 주차장은 전면 철거 대상이었다. 1993년 그대로 남아있던 아스팔트 주차장도 사라지게 됐다. 공사 계획이 발표되자 은정의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다. 51세가 된 그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매년 8월 14일이면 천안휴게소를 찾아가 주차장에 섰다. 누나가 사라진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공사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천안으로 향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혹시 땅 밑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니, 희망이라기보다 마지막 확인이었다. 30년 동안 품었던 가능성.
누나가 어딘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2023년 3월 공사가 시작됐다. 포크레인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아스팔트가 깨지고 거쳤다. 은정의 동생은 공사 현장 책임자를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했다. 30년 전 누나가 여기서 실종됐다고. 혹시 땅을 팔 때 조심히 봐달라고.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작업자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동생은 매일 공사장을 찾아왔다.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까지 지켜봤다. 포크레인이 땅을 팔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뭔가 나올까? 혹시 누나의 흔적이 나올까? 하지만 나오는 건 흙과 자갈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주차장 전체가 파헤쳐졌다. 지하 1m, 2m, 3m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뼈도, 옷도, 소지품도, 그 어떤 것도.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됐다. 새로운 천안휴게소가 들어섰다. 넓고 깨끗한 주차장, 최신식 건물, 밝은 조명, 곳곳에 설치된 CCTV.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은정의 동생은 새 주차장 한가운데 섰다. 반짝이는 아스팔트 위에 혼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 가족들, 커피를 들고 차로 향하는 연인들. 평범한 휴게소의 평범한 풍경이었다. 동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입술이 떨렸다. 아무것도 없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혹시 이곳 땅 밑 어딘가에 누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그것마저 이제 사라졌다. 땅은 모두 파헤쳐졌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누나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동생은 천천히 주차장을 걸었다. 한 바퀴, 두 바퀴. 걸으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고등학생이었던 자신, 대학생이었던 누나, 밝게 웃으며 여행 가방을 싸던 누나, 다녀오겠다고 손 흔들던 누나,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누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누나를 끝까지 찾지 못한 채.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며 가끔 물으셨다. 은정이 언제 와? 동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누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미선과 지혜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건을 다루던 경찰들도 대부분 은퇴했다. 1993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나도 함께 잊혀지고 있었다. 동생은 주차장 끝에서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반짝이는 새 휴게소가 보였다. 30년. 그는 이제 기대조차 포기했다. 누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